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이전까지 했던 시제품 개발 또는 시제품 개발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을 이제 제조 양산으로 어떻게 전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조 양산 과정은 그 키워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은 창의성,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계속 그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개발하는 과정이 제조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조는 엄격한 품질 관리, 품질 경영,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라는 이렇게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이 관리되지 않은 그 제조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 균일하지 않은 제품 그리고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어필하지 못하는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는 보통 엄격한 품질 경영 관리 시스템에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공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ISO 9001, 또 ISO 뭐 TCL 900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장식으로 붙여놓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품질 경영 시스템의 규정에 따라서 잘 생산되고 운영되는 회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적어도 이제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조금 몇 번 강의를 듣거나 뭐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따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뭐그 틈이 있는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런 강의를 들었거나 그런 마인드를 어느 정도 잡혀 있는 회사라는 개념.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 외국의 큰 바이어들은 이 공장이 이런 그 경영 시스템이나 인증이 없으면 거래에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품질 경영 시스템도 못 믿겠다. 거기에 플러스 너희가 그 제조 운영되는 데이터, 그 품질 관련 데이터를 다오고 그래서 CPK, 뭐 SPC, CPK 이런 데이터를 달라고도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외국 기업에 그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기업에서 그런 요청을 했는데 우리 회사가 그때 ISO 9001은 돼 있었는데 문제는 그 데이터 관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품질관리팀이랑 제가 한 일주일 밤새 가면서 공부해가지고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낸 적도 있어요. 그렇게 외국 기업들은 이런 품질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뢰성 테스트, 사용성 테스트가 있는데 신뢰성 테스트는 여러 번 강조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바쁘고 비용 들어가니까 그냥 넘어가자 잘 되겠지. 네, 세상에 이제까지 제가 보면서 이런 걸 그냥 스킵해서 잘 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실효성 테스트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을 다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 해서 그 몇 가지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하죠. 그리고 그 사용성 테스트는 아까 저희가 이제 양산 준비할 때 그 PP, 프리덕션이나 이렇게 할 때 뭐 한 200개 정도 제조해서 한 50개 정도는 필드 테스트 한다. 하는데 이때 이제 쓰는 거예요. 실제 사용자들한테 일부 그 선택된 사용자한테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환경에 가서 사용자들 하는 것처럼 그대로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사용성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 제품이 최종 양산이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개선한 상태에서 제품 양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그 배워가면서 해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적 제조업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협력적인 관계를 어떻게든 만드냐. 우리는 당신 보고 생산하라고 돈 줬으니까 당신들은 의리니까 무조건 생산해. 뭐 이렇게 해서는 옛날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 초기 양산에서는 단가가 중요하잖아요. 초도 양산이 겨우 1000개 정도 할 건데 그 수익성을 맞춘다고 그 원가를 줄인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막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마케팅을 하고 그 시간에 신뢰성 테스트에서 품질을 잡고
그 시간에 더 많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단가는 실제로 언제 내려가냐면 수량이 나오면 단가가 돼요. 그러니까 1000개로는 별 노력을 다해도 원가가 내려가지 않아요. 웬만해서. 적어도 5000개, 10,000개, 50,000개, 100,000개 돼야 원가가 뚝 떨어져요. 수익률은 초기에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안정된 품질로 사용자들의 평판이 높아지고 본격적인 대량 양산 수량이 나올 때 그때 수익을 봐야 돼요. 물론 제 의견이에요. 또 다른 전문가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초기에 생산할 때도 수익성이 안 맞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이라면 어떻게든지 그거는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질 인증 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증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공부를 하실 수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을 본다면 이 품질 인증 제도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생산은 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품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의 어떤 표준 규범으로 만들면 어떤 공장에 가서도 그 표준 그 어떤 품질 관리 규정이 잘 될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품질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면 실제로 안정된 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시스템은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해요. 각 그 구성원들한테 끊임없이 교육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지도 중요해요. 많은 경우는 한번 교육받고 인증 따면 딱 모르고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공장에서도 계속 그걸 교육하고 평가하고 다시 개선하고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시제품에서 양산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경우에는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로 부분을 다시 하게 돼요. 왜냐하면 테스트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제품 만들 때 놓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재설계하게 되고, 그리고 PCB도 각 생산 단계마다 실효성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PCB 계속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PCB를 만들어서 그게 시제품 되고 괜찮아, 잘 작동됐어,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실효성 테스트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든, 그게 기구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든 아니면 회로적인 문제가 발생하든 아니면 뭐 부품의 어떤 파손이 발생하든, 그럴 때마다 이거는 다시 만들어서 보강 작업. 그 다음에 또 하드웨어에서 무선 그 무선 장비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뭐 이런, 또는 이제 모바일 폰이나 이런 것들은 안테나 특성을 좀 튜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 그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 보면 몇 미터만 떨어져도 이제 끊기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애플의 에어팟이나 또는 삼성의 이런 제품들은 진짜 거의 10m까지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테나 튜닝을 잘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안테나 튜닝도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오랜 과정을 거치고, 물론 이제 설계를 잘하면 한 번에 나올 거다, 한 번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늘 다르고, 그래서 그 안테나 방사 특성 테스트를 해서 튜닝을 해서 잡고요. 그다음에 전자기 특성 EMC나 EMI, SA, 이 중에서 이제 EMC나 EMI를 많이 들으면 SA는 인체 유해 전자파 측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인체에 밀착이 되는 제품들, 이를테면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기 뭐죠? 저기 미밴드 같은 이런 스마트 밴드, 그 다음에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SA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SA 테스트도 유해전자파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넘어가면 이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SA 테스트는 모든 전자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인체에 밀착되거나 부착되는 제품을 하는. 그래서
그 이런 EMC나 EMI4 전자기기 특성 때문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A센터나 혹시 스마트폰 A센터 가서 이렇게 보면 부품들에 PCB 위에 이렇게 금속으로 붙여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쉴드캔이라고 해서 그 금속판을 붙여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양산할 때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PB풀이라고 해서 실제 옛날에 썼던 납들은 이제 요즘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유해 물질의 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할 경우에는 이런 규제에 걸려서 수출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적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기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의료기 규제가 있거든요. 그 규제도 그 규제에 따라 제품을 만들고, 그 규제를 준수하는 공장, 그 인증받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인증받은 공장에서 생산해야 되는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에서 해야 되는 이제 인증도 국가 인증, 뭐 한국은 KC, 뭐 미국은 FCC, 일본은 중국은 CCC, 그 다음에 유럽은 CE, 이런 국가 인증들을 다 추진해야 되고요. 사업자 인증도 필요합니다. 사업자 인증은 그 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 통신 사업자가 설치한 그 통신망, 장비, 뭐 이런 거와 이런 게 유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 통신 사업자에서 마다 그 실험실이나 이런 실험 부서가 있어 테스트 해주는데, 그걸 패스해야만 그 통신 회사에 납품할 수가 있는.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데 전부 다 그 통신 회사가 하고요. 한국도 KT, SKT, 뭐 LG텔레콤 전부 다 그 자체 테스트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모바일용 무슨 뭐 모바일 그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었다. 그 전부 다 그 통신 사업자한테 가서 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기술 설계, 금융, 사출 분야에서도 보시면은 뭐 양산업체에서 실제 제조업체에서 관리해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양산이 용이한 구조로 좀그 금형을 만들어지고, 그리고 금형이 만들어지 이후라도 이제 사출을 한번 해보면, 사출해서 아까 말한 PCB하고 제품하고 다 조립해서 실성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실성 테스트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또 수정하고, 수정해서 또 다시 테스트 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제품의 안정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정해 갑니다. 그 다음에 그 표면 처리나 후광을 위한 지그 같은 거, 이를테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사출해서 나온 색보다 더 예쁘게 컬러를 매치시키기 위해서 페인팅을 하고 그에 코팅을 하는 경우. 근데 이 공정 자체가 예전에는 다 수작업인데, 수작업은 품질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자동을 하게 되는데, 자동하게 되려면 이런 그 케이스들을 고정할 수 있는 지그가 필요해요. 지그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그를 뭐 이런 그 다음에 디그하고 후가공 공정 이런 것들도 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실제 공장에서는 이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필요로 해요.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이 뭐 IT 훈련받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발할 때처럼 타이핑을 쳐서 명령을 해서 이를테면 테스트 와이파이 뭐 온 뭐 해주고 쭉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공장의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들이 단순하게 딱 그 테스트의 포인트에 뭐그 커넥트를 꽂고 프로그램에 엔터 이렇게 시작만 누르면 자동으로 쭉 테스트해서 그게 패스 또는 페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프로그램을 누가 제작하느냐? 그거는 실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분이 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뭘 테스트해야 할지 테스트 포인트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테스트 방법도 알고 있고, 그거를 수동으로 하는 걸 자동으로,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보기 편한 UI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소프트웨어 쪽에서 해야 될 거는 이제 아까 말한 OTA 방식의 말씀드렸잖아요. 일정 제가 얘기할 때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면
매번 사람들이 그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다 A센터에 와서 수리하기보다는 일단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면 나머지 제품에도 동일하잖아요. 그럼 버전업을 해서 자동으로 어느 순간에 그 제품이 업그레이드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 소프트 업그레이드 방식이 이제 그걸 오버 더 에어라고 해서 OTA 방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최신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검색해서 나오면 그걸로 다시 자기가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게 OTA 방식이거든요. 아니면 사용자가 모르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조 양산 때 그 양산하기 전에 개발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포장, 배송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배송 방식에 따라서 패키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공 운송 같은 경우에는 그 부피에 대한 요금과 그 동일한 제품이 무게에 대한 요금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 중심으로 요금이 매겨져요. 그러면 사실 항공으로 보내는 것 중에 그러면 뭐 철이라든가 이렇게 무거운 거는 밀도가 높아서 이런 건 보내지 않고, 그건 대부분 선박을 보내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항공에서 패킹할 때도 부피를 작게 퍼펙트하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화물칸에 실려서 가게 되잖아요. 그 화물칸에 실린 팔레트 사이즈하고 화물칸 문에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전체 안에 내부 한 개당 패킹뿐만 아니라 그 아웃박스 패킹, 카튼 박스라고 보통 이제 카튼 박스 패킹, 그 다음에 그게 그 종이 팔레트 1100 바이 1100짜리 종이 팔레트 위에 얼마의 높이로 잘 밀도 있게 잘 효율적으로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패키징도 진행돼요. 이런 부분들은 뭐다 아시지 모르셔도 되지만 실제로 패키징 업체 경험 있는 패키징 업체한테 의뢰하면 이런 부분을 다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항사의 체크 포인트를 보면 전자파트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핵심 부품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에 대한 납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발에서는 제품을 어떻게 구하든 간에 시제품에서는 특성만 잘 나오면 좋을 거라고 하지만, 양산 갔을 때는 이게 정말 생산하고자 할 때 제때 부품이 도달해서 생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상당한 특히 중요한 부품들, 핵심 부품 중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가 특수한 뭐 LCD라든가 이런 것들은 납기가 긴 것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퀄컴 같은 구매했을 때 보면 보통 노멀 12주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LC를 오픈하고 나면 12주 만에 칩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은 실제 양산 들어가기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발주해야 양산 전 한 달 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심 부품의 납기나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또 핵심 부품들은 실제 검증이 됐는지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데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서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추적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신뢰성, 각종 부품들이 실제 신뢰성이 있는 건지도 계속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잘 확인이 되지 않고 시작되면 나중에 다 불량과 사용자 손에 넘어가는 순간에 다 불량으로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산용 PCB 설계인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전자파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시면 이제 양산용 PCB 어레이가 있어요. 그 실제 조립 라인에 맞는 SMT 장비나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 장비에 따라서 이 PCB 사이즈가 좀 정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PCB가 어떤 건지를 대략 규격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양산 PCB를 어레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를 배열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거든요. 장비 효율성을. 그런 이제 PCB 설계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PCB에서 하게요. 특히나 SMT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부품 배치 같은 경우에도 방향을 일정하게 해서, 아까 나중에 보시겠지만 SMT 장비가 너무 많이 돌고 움직이지 않도록 짧은 동선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배치도
이제 경험 있는 PCB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된 장비와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특히 이제 무선 장비, 무선 장비 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모바일이나 이런 장비들은 무선 측정 장비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실제로 무선상에서 특성이 잘 나오는지 측정해야 돼요. 장비도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것도 좀 약간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확보한 업체가 있는지, 또는 없더라도 빌려서라도 그걸 운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업체가 그런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구 파트에서 오면은 뭐 여러 가지 금형 방식 있잖아요. QDM, 퀵 딜리버리 몰드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듀랄루미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빠른 시간에 한 2주 만에 금형을 만드는 거죠. 생산을 많이 못해요. 정식 금형은 대량 양산용, 그러니까 한 금형에다가 동일한 부품 여러 개 넣어서 한 번에 뭐 여러 개씩 찍어내는 그런 금형이죠. 패밀리 금형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투자비, 최초 투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금형 안에 다양한 종류의 부품을 넣어서 한 번에 찍어내는, 여러 번에 찍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QDM 같은 경우에는 빨리 만들고 하긴 좋은데, 이게 수량이 일정 수량 넘어가면 이제 불량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어떤 마찰이나 이런 접촉에 마찰이 좀 약해요. 그래서 잘 마모가 되죠. 그러면서 끝부분에 제품이 나올 때 끝부분이 계속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게 수량 많은 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금형이 차이 나지만 패밀리 금형 같은 경우에는 재질은 동일하게 좀 탄소광을 쓰고, 뭐 완전 강한 탄소광이 아니라도 탄소광을 써서 개발하기 때문에 웬만한 수량은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QDM이나 패밀리 금형의 단점은 초기 사출 생산 단가가 비싸죠. 왜냐하면 이 정식 금형은 여러 캐비티를 한꺼번에 한 번에 4개, 5개씩 찍어내는 데 비해서 패밀리 금형은 하나밖에 못 찍어내거든요. 그러면은 시간, 원가가 시간과 뭐 여러 가지 투입되는 거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식 금형은 완전히 이제 패밀리 금형이나 QDM을 통해서 초기에 생산했는데 반응이 좋아. 대량 양산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정식 금형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가 부담된다면 QDM이나 패밀리 금형,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출할 때 보면 알사출이라고, 이제 사출 그냥 그대로 나온 상태로 이제 제품화 시키는 알사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후가공 한다는 게 뭐냐면 페인트 칠을 하고 그에 또 페인트 벗겨지지 말라고 UV 코팅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요. 왜 올라가게 되냐면, 사출을 해서 제품이 나왔는데 이를테면 이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근데 페인트 칠 했는데 페인트 칠한 부분 이상이 좀 잘못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칠할 수 없거든요. 그냥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출 플러스 페인트 비용이 통째로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페인트까지 다 골라내서 나온 페인트칠까지 한 거를 가지고 UV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하는데도 코팅도 골고루 잘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불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끝부분에서 불량이 나거나 중간에 비거나. 그럼 이런 것도 불량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아사출하고 스프레이하고 UV 후가공한 비용이 통째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거의 2배 가까이, 알사출 대비 2배 가까이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가의 제품, 원가가 좀 실제로 시중에 저가로 풀어야 될 제품이다, 원가를 최대한 절감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설계부터 알사출로 하는 거를 고민해야 돼요. 후가공하지 않는 걸로. 후가공은 보기는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에서 IQC, OQC, 공정관리, 이걸 잘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SO 9001 뭐 그런 품질 간판만 붙여놓고 실제로는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그 공정화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잘 운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그 업체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신뢰성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외부에 맡기기도 하고. 대신은 신뢰성 검증을 중요성을 알고 그 관점에서 제품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그 업체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자와의 협상에서 주요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조업자와의 계약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 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급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일테면 발주업체에서 돈만 주면 그 제조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부품 사가지고 자기들이 다 조립하고 패킹해가지고 완제품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도급이에요. 그렇게 되면 좀 편하겠죠. 돈만 주면 다 해주니까. 대신 가격은 높겠죠. 왜냐하면 사급을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사급은 부품이나 이런 걸 다 그 자재 이런 거를 전부 발주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조업체에서는 그 사람 장비와 인원을 그 활용해서 생산만 인가공만 해주는 인가공비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급 만약에 그렇게 인가공비만 받는데, 만약에 도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도 돈을 먼저 지불해야 되고, 또 구매팀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급보다는 도급이 실제로 총 비용에서는 좀 더 비쌉니다. 근데 발주업체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자기 일이 많이 덜어지니까. 만약에 자기가 자재까지 다 제공해 주려면 자기 그 발주주는 업체에서 부품 구매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재 관리팀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사실은 도급은 다 그 제조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다 넘기는 거죠. 그 일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과 생산 단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생산 단가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계약 생산량, 그러니까 계약 얼마나 생산할 거냐에 따라서 생산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1K 뭐 1K 1000개, 5000개, 뭐 10,000개, 100,000개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라서 생산 단가가 계속 조정이 됩니다. 손실률이 뭐냐면 자재를 100을 투입했는데 마지막에 양품으로 나오는 게 되면 90이 나왔어요. 그럼 10%가 손실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 완제품 단위로 총 투자와 완제품 단위로 손실을 계산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회로물, 전자 회로물 같은 경우에는 전자 회로물만 따로 손실률을 정해요. 왜냐하면 이제 관리 포인트가 달라서 손실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기구물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손실률을 좀 따로 따지고, 그래서 이 손실률을 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논쟁이 좀 막 초기에는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발주한 업체에서는 그만큼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투입된 비용이. 그래서 최대한 손실률을 낮게 잡으려고 해요. 근데 양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생산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손망실 되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품질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손실되고 망가지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너무 타이트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또 너무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마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협상할 때 많이 논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문 일정, 생산 일정을 표시한 이유는 우리가 생산을 맡기는 그 이제 제조업체는 우리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개 업체하고 거래하고 있고, 수십 개 업체한테 오더를 받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고자 할 때 바로 그날 생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약속을 정해요. 이를테면 한 달 전에는 보통 어떻게 보통 진행되냐면, 한 달 전에는 그 예상 PO, 그러니까 예상 PO로 그 약간 이제 예상하는 언제쯤 우리가 생산이 몇 개가 생산될 거야라고 예상 PO를 그 던져줘요. 제조업체. 그러면 그 업체는 그 기간 언제쯤부터는 좀 비워놓을까 하고 조금 공간 여유 있게 조절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확정표를 줘요. 한 15일 전에나 뭐 이렇게 하면 언제부터 무조건 생산할 거야. 이건 확정이야. 이렇게 확정표를 던져주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예상표 예고를 하고 확정을 짓고, 그렇게 각 그 생산 일정을 쭉 서로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공장에서 정보를 줘요. 우리 공장의 프로세스는 한 달 전에 예상표를 주고 15일 전에 확정표를 주면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합의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일 생산해 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계약서 같은데 보통 정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검증은 누가 할 거냐. 신뢰성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주도를 할 거냐. 원칙은 무조건 그 개발하는 업체에서 스타트업이 무조건 주도를 해야 돼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지. 그러면 제조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럴 때 비용은 누가 낼 거냐 문제죠. 비용은 대부분이 제조업체가 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발주한 스타트업이 내게 되는데, 수량이 많거나 아니면 제조업체가 계속 협력적으로 관계를 가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하면 제조업체가 그거를 안아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제조업체에 그 장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야, 우리가 그냥 돌리는데 뭐 돈 안 받을게, 대신 우리랑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자, 뭐 이렇게 조건을 주고받고 하겠죠. 그 다음에 양산용 지그도 마찬가지예요. 양산용 지그는 제조할 때 보면 그 어떻게 생산 조립할 때 잘 안정적으로 조립할 수 있게 이렇게 틀을 이렇게 고정하는 틀 같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테스트 지그,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씩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테스트는 ICT 지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딱 찍어서 테스트해야 되는데, 또는 커넥터에 꽂아서 테스트하든가, 이런 다양한 지그들이 생산할 때 그 부품에 맞게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 지그들을 누가 만들 거냐? 보통 그 지그들은 그 제조 공장의 생산 기술팀이나 생산팀이 협력해서 만들어요. 근데 비용은 누가 될 거냐 문제죠, 이것도. 비용은 원칙은 발주한 업체에서, 왜냐하면 그 발주한 제품에 그 제품을 위해서 만든 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속 그 오랫동안 뭐 장기 계약이야. 그리고 계속 꾸준히 생산될 거야. 그러면은 어떤 때는 제조업체에서 그냥 우리가 부담하겠다. 어차피 우리가 쓸 거니까 당신들이 공장을 옮기지 않는 한은 우리가 투자할게.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조건이 지속적인 양산이 있을 경우. 근데 예를 들면 뭐 1000개 생산하고 언제 또 2000개나 1000개 생산할지 몰라. 이럴 경우에는 양산용 지그는 절대로 제조공장에서 부담하지 않죠. 그거는 발주한 업체에서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 다 투자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승인원 또는 제조 관련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잘 접하지 못하는 자료들이고 익숙하지 않은 이런 자료들은 실제 제조할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누가 제작할 거냐, 누가 다 챙길 거냐 할 때 스타트업들은 잘 해본 적인 경험 없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 발주한 업체에서 다 해야 되지만 제조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 포맷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하고, 또 상당수는 그쪽에서 도움을 주는 걸로 계약서 상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근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쪽 직원들이 그 일에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산매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제공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요. 결제 방식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 보급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건을 제조업체에서 다 사서, 자재를 사서 생산해서 그러니까 돈 받고 출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가 다 제조업체 입장에서 다 돈 받고 자기가 돈 주고 부품을 사서 다 조립해서 만들어 놨어. 근데 갑자기 뭐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발주업체가 돈 돈을 못 주겠다, 나중에 줄게,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돈 다 투입해서 개발했는데 이게 나중에 진짜 안 팔려면 자기는 이거 안고 진짜 다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이를테면 핵심 부품에 대한 비용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받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이를테면 확정 PO를 발행할 때, 그때 이를테면 도급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제 금액 한 50%를 선 지급을 해야 그 주문이 성사된 걸로 이렇게 계약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급은 어떤 거냐면, 사급은 그 부품을 다 받고 제가 인가공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지급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품이 출하 전에 돈을 받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발주업체로부터 각종 부품들을 담보로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돈 안 주면 이거 안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결제 방식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다음에 제조업체의 어떤 팀별 업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조업체들하고 대화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생산관리팀은 영업을 하는 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입장에서 영업하는 거죠. 개발업체들 만나러 다니거나 그럴 때 생산 의뢰해달라 뭐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일단 발주업체나 스타트업들이 만나는 첫 상대의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팀이고, 생산 일정이나 출하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가장 긴밀하게 대화를 많이 하는 팀이죠. 생산 기술팀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양산 지원이나 지그를 만들거나 테스트 장비를 지원하거나, 아무튼 생산 쪽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팀이 생산 기술팀이고요. 생산팀은 이제 장비와 인원을 가지고 생산을 운영하는 팀. 그러니까 생산관리팀은 신뢰성 테스트를 주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 단계별 품질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IQC, 그러니까 처음에 입고 검사부터 출하 검사까지. 그다음에 그 전에 각종 신뢰성 테스트 이런 것들도 다 품질 관리팀에서 관리해요. 사실은 모든 제품의 품질, 전반적인 품질 관리를 다 하게 되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처음과 끝, 그 다음에 신뢰성 테스트, 이게 좀 강조점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도급이라든가 이런 오더 때문에 부품 구매팀이 존재하기도 해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부품 구매팀이. 아까 말한 양산 이관 준비물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계약서, 아까 이제 계약서는 여러분들이랑 얘기도 해봤지만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고, 제품 샘플, 그 다음에 제품 각종 도면, PCB 도면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퓨로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품 배치도도 있어야 되고, 메탈 마스크 도면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납을 묻히는 그 메탈 마스크 그 도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종 회로물들에 대한 부품 리스트가 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부품 리스트에 맞는 각종 전자부품 승인원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구, 사출물 뭐 이런 것들도 다 승인원이 있어야 되고, 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샘플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포장재도 마찬가지, 포장재에 대한 승인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샘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조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테스트나 이런 것들의 절차나 기준서, 우리 회사의 기준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지도서. 그러니까 그 공장에 가보면 그 이렇게 라인 위에 이렇게 한 장씩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도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지만, 어느 사람이 그 자리에 앉더라도 그 자리의 작업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지도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작업 방식에 대해서. 누가 만드냐? 그거를 원래는 발주업체, 개발업체가 만들어야 되는데, 또 개발업체는 또 공장 생산량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발업체와 공장 생산 부서하고 협업해서 다 대부분 이제 글씨보다는 그림과 뭐 도형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누구나 다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거래업체 연락처나 거래업체가 뭐냐면 부품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죠. 부품업체들이랑 연락처, 그냥 전화해서 그 부품을 사와야 되는 담당자부터 해서 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품질감사 기준서 뭐 이런 것도 IQC, OQC, 그러니까 입고검사, 출하검사 기준서가 다 있어야 돼요. 이런 이관 준비물을 다 준비하려면 진짜 개발만 하기도 정신없는 스타트업 개발자한테 이걸 다 준비하라. 그러면 스타트업 개발자 도망가 버릴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요. 구잡스럽고. 그럴 때는 제조업체 담당자 뭐 이런 분들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만들어가요. 좀 미비한 부분은 너희들이 도와달라. 그러면 니네들 포맷에 맞춰서 할게 뭐 등등 해서 좀 문제를 잘 협력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이거는 물론 무조건 개발해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개발자 도망갑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문서 작업들인데, 네.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야 되거든요. 정말 힘든 귀찮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스타트업 대표분들은 잘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조절해가지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전 정말 많이 싸웠어요. 개발자한테 안 해줘가지고. 부품 승인원, 이제 여러 가지 생기는 거 중에 부품 승인원인데, 이거는 이제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라고 써놨는데, 이 부품 승인원이 이제 개발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제출하냐면 그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가 기본 양식과 폼을 제공을 해요. 그럼 그거를 개발자하고 연구소장, 뭐 구매 책임자, 품질 책임자가 다 체크해서 검증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한 부가 아니고 보통 세 부에서 다섯 부까지 가지고 있어요. 한 부는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부는 구매팀에서 가지고 있죠. 한 부는 품질관리팀이 가지고 있고요. 한 부는 제조 공장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부는 그 회사 내 생산 관리나 생산 규칙팀 가지고 있고, 보통 최소 세 부에서 다섯 부를 한 부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많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승인업만 해도 몇 박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관리해야 되고, 이거를 영문호는 이제 해외 나갈 때는 영문 혹은 중문으로 제작돼야 되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좀 글로벌 회사들은 기본이 영문이에요. 부품 승인은. 영문으로 가지고 있다가 해외 나갈 때도 그대로 가지고 나갈게. 그리고 이게 IQC 기준세의 핵심 근거. 그러니까 입고금 부품이 외부에서 이제 입고 들어올 때 이 부품 승인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문제의 시작이지, 시작. 끝은 아니고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만약에 여기를 만약 IQC 그러니까 입고 검사를 그냥 통과하면 이제 라인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라인에서 계속 불량 나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대판 싸움이 납니다. 제가 공장에서 많이 보면 어떻게 골랐길래 라인에서 계속 불량 나는 거야. 그럼 라인의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다 이제 KPI 성과급으로 계산하는데 난리 나는 거죠. 이를테면 하루에 1000개 생산하는데 불량 곤란하다 보니까 500개도 생산 못했어. 그럼 하루에 자기 생산 실적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다 자기의 실적으로 기록되는데, 그래서 뭐 IQC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이런 게 벌어지는 게 이런 일 때문에. 출하 검사.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입구 검사 기준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잘 공장에 생산이 안정되어 있어서 잘 앞에서 걸러주는 거라면, 이거는 나갈 때 걸러주는 거예요. 조립해서 나갈 때 이 소비자 손에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걸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품질관리 책임자가 목숨 걸고 지키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놓치면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이제 제가 마케팅 영업 책임자가 됐을 경우에 제품이 이제 바이어가 달라고 하니까, 그거 이제 생산이 이제 늦어지니까 계속 연기되니까 바이어한테 약속을 오게 돼. 미안해서 한두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야, 문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출하시켜. 그랬더니 그 출하관리, 그러니까 품질관리 책임자가 절대 받아들여. 사장한테 사인 받아오세요. 대신 자기 의견서를 썼어요. 왜냐면 이거 통과하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망해. 여기 마지막에 출하검사 기준서대로 재료 체크하고 나가면 정말 회사는 망해요. 왜냐면 고객한테 고객을 놓치게 돼요. 고객을 놓치면 결국 망합니다. 그것도 꼼꼼하게 다 해야 돼요. 작업지도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말씀드렸죠. 작업지도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1. 전원 공급 케이블을 연결한다. 2. 에어 압력을 확인하고 전원 스위치를 원한다. 3. 장비 복귀를 수행하고 웜업을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그림과 글씨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혼동되지 않게. 이게 작업지도입니다. 요게 공장에 가보시면 머리맡 앞에 다 붙어 있어요. 한 장씩.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자가 계속 바뀔 수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누가 오더라도 요거를 보고 숙지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건 혹시 하다가 까먹으면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테스트 검사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 가지 지그나 이런 그 커넥터 연결하고 컴퓨터 엔터 치면 자동으로 쭉 테스트해서 오케이, 패스 또는 페일 또는 석세스 또는 페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테스트하는 사람, 이 검사 프로그램 앞에서 테스트하는 노동자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하는 것만 배우고 엔터만 치면은 결과가 돼서, 만약에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통과하지 못하면 뒤로 뺄 수 있게 이렇게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성.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거든요. 신뢰성 테스트. 이게 신뢰 테스트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시험은 제품이나 부품이 소비자가 사용한 동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사용한 동안이에요. 생산하는 동안이 아니고, 소비자가 사용하는 동안 고장 없이 얼마나 오랜 기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의 수치로 평가하는 지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동안에 고장 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미리 측정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염수 분무 시험, 염수 분무 시험이 뭐냐면 이 소금물 이렇게 안개처럼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가 가보시면 그 파도 치는데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그 바다 염기, 바다 이제 그 소금기가 이렇게 안개처럼 날라와요. 가볍게. 그게 이제 이를테면 뭐 어느 제품이나 부품이나 이런 데 다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으면은 이제 소금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고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내한성 시험. 이거는 예를 들면은 영하 40도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많지 않겠죠. 근데 이런 거 제품도 있긴 해요. 어떤 거냐면 전투 그 무기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 특성을 체크합니다. 군용 제품, 밀리터리 스펙을. 예를 들면 시베리아 벌판에서 영하 40도가 됐는데 네, 측정해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영하 40도는 보관 정도시 보관. 예를 들면 그 시베리아 영하 40도가 됐는데 일반 창고 보온이 안 돼 일반 창고에 제품을 적재해서 놨었다. 그럼 오래되면 걔도 영하 40도가 되잖아요. 그럼 영하 40도의 상태에서 꺼내서 쓰는데 작동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영하 40도에서 작동 안 되더라도 영하 40도에 있던 거를 실내로 가져와서 영상 한 몇 도 정도 되면 작동이 된다.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내한성, 보통 저장 시험이라고도 하고 이런 정도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온도 사이클 시험은 어떤 거냐면 그 창고 시베리아 창고 영하 40도에서 꺼내서 어떤 작동을 시켜서 근데 열이 쭉 올라왔어. 그래서 또 다시 또 창고에 넣었어. 그럼 얘가 어? 열을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사이클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들 사용 환경을 가상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열 충격은 뭐냐면 급속하게 1분 이내에 마이너스 40도에서 뭐 80도까지 올린다니까. 140도는 이제 좀 극단적인 수치고 마이너스 40도에서 한 70도, 80도까지 쫙 1분 동안 올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품을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가동을 시켜가지고 막 부하를 줬어. 그랬더니 얘가 열이 빡 올라. 또 그게 이제 이를테면 뭐 난로 옆에서 있는데 열이 올랐어. 1분 안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각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열 확장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부품은 좀 더 확장도가 때가 쓸 거고 어떤 건 낮을 거고 그러면은 서로 비틀리거나 뒤틀어지거나 부서지겠죠. 갑자기 오르면서. 근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잘 잡아 놓으면은 이게 확장이 되면서 서로 버텨가면서 이게 천천히 부서지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그 열 전도성이 다른 제품들이 결합된 제품 같은 경우는 열 충격 시험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온 고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전화기 만들 테스트 해봤는데 이게 ABS 재질이에요, 사출이. 근데 한 70도에 75도, 80도에 한그 습도가 4, 50%이 정도 되니까 뭐 변형이 없어요. 근데 한 75도에 95% 그렇게 그 테스트를 하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온도는 더 낮은데 습도가 높다고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쪄지는 거예요, 쪄지는 거. 그냥 올라가는 경우에는 연도만 올라가는 경우는 건조한 경우는 이렇게 덜 영향을 받는데 이 쪄지는 경우에도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이 습도에 따라서 고온 고습에서는 완전히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온도 높은 게 더 변형이 잘 될 것 같지만 습도 높을 때 변형이 더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온수도 사이클 시험도 있고 안전 시험에는 여러 가지 내전압 이런 게 있죠. 근데 노이즈 시험에 정전기 시험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겨울에 그 정전기 막 튀잖아요. 그때 오리탑 파카 입고 다니면 더 많이 튀는데 이게 실제로 그 전자 부품한테는 굉장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전기 시험은 어떤 표현을 되냐면
약한 것도 계속 맞다 보면 멍든다고요. 왜 사람도 잡매 장사 없다고 이 정전기도 어느 전자부품에 계속 아주 강한 정전기 아니라도 계속 정전기가 가면은 어느 순간에 부품이 망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전기 시험을 통해서 이 부품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하 시험, 떨어뜨려서 여러 가지로 떨어뜨려 보고 내진 시험. 왜 내진 시험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진동 시험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동하게 되잖아요. 또는 차량에 올려놓고 쓸 수도 있고, 그럼 차량이 비포장도로 가거나 좀 진동이 심한 데 가면 그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그럼 그 부품들이나 그 구조물들이 이게 그 잘 버텨내는지 그 진동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테스트해요. 그 진동도 심한 진동이 있는 테스트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비포장도를 많이 다니는 특히 이제 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진동 시험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저개발 국가에. 그럼 비포장도를 막 달리면서 엄청난 진동을 막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진동 시험을 좀 엄격하게 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IPX 또는 IP 뭐 이거는 방수 시험, IPX는 먼지 시험까지 하는 거죠. 예,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한 업체,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업체가 만든 자기만의 효율성 시험 기준이에요. 고온 고습은 예를 들면 60도에서 90%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 60도죠. 90%에. 저온 동작은 마이너스 20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에서 마이너스 20도에서 24시간 전원 인가한 뒤에 테스트 해보겠다. 온습도 같은 경우에는 25도에서 갔다가 50도까지 갔다가 다시 영하 20도까지 갔다가 뭐 35도까지 갔다가 다시 50도까지 가고 이렇게 이제 온도습 사이클을 해보겠다. 그래서 성공하면 문제 없으면 통과한 걸 하겠다. ESD는 콘택이 12kV 이게 이제 정전기 시험인데 실제 커넥터나 LCD나 카메라 뭐 이런 데 돼가지고 정전기를 12kV로 쏘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기준이에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이제 인증받을 때 기준이 컨택이 4kV, 그 다음에 에어가 8kV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정도 기준이 보통 삼성이 굉장히 품질 수준을 높게 하거든요. 보통 삼성 기준 정도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하시요. 여기는 1.5m 높이에서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스마트워치를 1.5m 높이에서 떨어뜨린다. 이게 부드러운 데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철판이라든지 뭐 이런 데 떨어뜨려요. 방수 시험은 IP67. 상당히 방수도 기준이 높은 거예요. 거의 삼성 갤럭시 수준이에요. 이거 통과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진동 시험은 3G, 3G 정도의 진동을 한다. 소모전류 시험은 등등등 있고, 배터리도 방정 상태 완충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이 되면 실제로 이제 매뉴얼 뒤에다 써요. 우리는 충전까지 얼마 걸립니다. 이렇게. 제조 공정 그 흐름도를 한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은 제조 공사 수익 검사를 해서 회로물, 기구물, 포장지에 나눠서 수익 검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자재 창고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항온항습기가 이제 자재 창고인데 이거는 한번 이제 개봉된 진공 상태로 보통 중요 부품들은 오는데 한번 개봉이 되면 이게 그 표면 금속 표면에 부식될까봐 부식되면 이게 전부 나중에 납이 잘 달라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량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항온화 장치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효율물들은 납땜을 해서 검사하고 기구물들은 여기 가조립 해가지고 최종 조립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런 공정들이 좀 복잡한 공정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이 공정들 다 설명하자면 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검사 장면이에요. 보시면은 수익 검사할 때 옆에다 이제 그 수익 검사 플스나 수익 검사 기준서 같은 걸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일단 1000개면 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랜덤하게 그 뽑아내서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 중에 몇 프로가 불량이 나면 반품한다. 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보죠. 이분들은 눈은 진짜 매 눈이에요. 제가 한번
저보고 고르라 하면 저는 100개 고르면 하나 분량 고를까 말까 하는데 이분들이 고르면은 한 30개까지 고르냐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숙달되어 있어요. 이 잘 보고 정말 예민하게 보는. SMT라고 해서 이건 이제 납땜 하는 기계. 여러분들 한번 못 보신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이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로타리 방식의 이제 SMT 장비예요. 엄청 고속으로, 잘 보이지도 않게 이제 다 자그마한 부품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정말 빠르죠. 네. 정말 빠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제품은 이제 요 이렇게 이거 움직 기계는 그 자리에서 돌기만 하고 밑에 대가 움직이는 거죠. 받침대가.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과정은 쭉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SMT는 공정을 거칩니다. 네, 조립 공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보드 만드는 기가바이트. 자, 보시기만 하세요. 예. 하나, 이건 둘, 광고입니다. 셋. 쭉 보실게요. 그러니까 조립 공정에서 이렇게 하나씩 부품을 꽂아서 넣는 거죠. 자기가 맡은 분야는 자기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지나가면은 여기 가면서 이제 납을 묻혀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납을 떼운 납을 묻혀서 납땜을 하는 구조예요. 이게 이제 세척하는 과정이고, 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게 테스트 아까 말하는 지그 이게 지그예요. 이 지그에 넣고 커넥터를 다 연결한 뒤에 딱 내리고 엔터를 치면은 패스, 페일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엔터 누르죠? 네. 그리고 패스하고 페일입니다. 이게 포장 과정이 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하 검사 하기 때 진짜 이 OQC 출하 검사에서 불량이 나가게 되면 회사는 망합니다. 이 불량은 중이다는 말이 저는 절실하게 느껴봐요. 신뢰성과 품질 관리를 이제 비교해 보면 신뢰성은 사용자가 미래에 앞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할 문제들을 측정하고 예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성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면 사용 시간, 뭐 동작 온도, 사용 온도, 사용 시간, 충전 시간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한계가 나와요. 그 한계를 마지막에 사용자 설명서 뒤에 보면 쫙 써 있는 게 이 신뢰성을 거쳐서 나옵니다. 근데 품질 관리는 공장 생산 과정에서 들락날락하지 않고 품질이 균일하게 플러스 오차든 마이너스 오차든 아니면 오차가 없든 균일하게 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그 관점이 좀 다르죠. 실용 테스트 중요성은 뭐냐면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발라 난리 났었잖아요. 이때도 삼성의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신뢰성 테스트를 간과했다. 그러니까 아주 안 했다가 아니고 실효성 테스트를 좀 더 엄밀하게 하지 않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실효성 사례가 있는데 시간상 이제 못 보여드리는데 한번 유튜브 검색하셔서 실효성 테스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영상 많이 나옵니다. 진짜 다양한 실효성 테스트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네. 이건 이제 갤럭시 폴드 그때 뭐 분량이 많이 나왔다는데 그때도 이게 테스트하고 나왔는데도 분량이 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걸 10만 번이나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실제 사용자한테 가니까 불량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데도 대기업들은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실성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으로 오면은
전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조였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서 회사 내에서 "네가 해." 해 가지고 제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숙달이 되고 전체를 파악이 됐지만 그 투자한 시간이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더 마케팅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영업을 더 많이 하고 또는 다른 일을 더 많이 했었으면 나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제조 쪽에 너무 들어와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제품 개발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마케팅 파트너를 또는 거래 파트너를 더 한 명 확보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조는 진짜 신뢰할 만한 전문가와 손을 잡고 그분하고 협력적으로 진행해요. 거의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위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업체 선정할 때 품질 좋고 저렴한 업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품질 좋은 업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업체는 정당한 자원을 평가하고 당장 지금 많이 지급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더라도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반드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신뢰를 쌓고 가면 돼요. 그리고 전문업체, 제조업체 선정은 전문가들 평판을 고려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가 운영하는 시흥산업진흥원의 기술장인 네트워크 에 제가 대표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시흥이나 안산, 뭐 반월공단 또는 저기 남동공단, 부천의 이런 기술장인 분들의 여러분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시흥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제조나 이런 거 했을 때 제조 공장이 이제 안산, 뭐 시흥, 뭐 남동공단, 또 부천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시흥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좀 좋은 그런 제조업체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동안 어, 긴 시간 동안 등기를 고생하셨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CF 개발가 이런 분들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같이 받으면서 그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넓혀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